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용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 변화 전망인데요. 아마 데이터 산업이 요즘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또 예측 조직에 있다 보니까 뭐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사실은 수치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떠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아침 세션부터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이렇게 대규모의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초창기에 이제 기업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컨설팅에 몇 년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모두 발표나 이제 각 세션별로 발표하는 걸 제가 쭉 들어오면서 그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여전히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역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이건 현업에 있는 입장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협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일로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고요. 바뀐 게 있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데이터의 규모와 양,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예전만 해도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에 고객의 불만을 이제 접수하는 그런 고객 센터에서도 텍스트 데이터가 있긴 했는데 그걸 자동화해서 이렇게 분석하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AI 기법들을 통해서 환경이 많이 변화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일단 인트로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 부분인 데이터 기본법, 그리고 이 기본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금방 짐작하실 텐데요. 햇볕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게 뭘까요? 데이터겠죠, 정답은. 오늘 컨퍼런스 주제도 데이터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햇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골고루 모든 것을 비춰주잖아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만 없다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햇볕이 없으면은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식물도 클 수 없고, 지구는 엄청나게 이제 냉각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햇볕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산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보면 그냥 컨테이너 박스예요. 물류 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작물을 키운 이 컨테이너 박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뭘까요? 예전 같으면 농부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조건, 비가 얼마나 오느냐 이런 거겠지만, 사실 이제는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언제 그 수요에 맞춰서 출하량을 조절할 것이고, 모든 것이 데이터 기반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죠. 과잉 생산하게 돼도 단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수부가 집중하고 있는 게 스마트 양식 시스템인데 마찬가지죠. 이제 자연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온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적절하게 또 약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먹이를 줘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안에 있는 물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다 이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1차 산업까지도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시티도, 이건 이제 토론토의 사례인데, 구글이 야심차게 이제 토론토랑 협약을 맺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에는 자동으로 이 청소차들도 돌아다니고, 지상에는 자율주행하는 그런 대중교통도 있고, 차선도 가변적이고 인도도 가변적인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 청사진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제 서로 토론토시랑 구글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한 2년 전에 그만두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정보보호 문제, 기업이 너무 많은 시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겠죠. 분명히 활용하면 좋은 그런 데이터이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람들이 안심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그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든지 책을 뭘 살 건지 심지어는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을 적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종교적인 반열에 이제 데이터가 올라 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앞에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햇볕이라고 표현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상징하는 바는 현실 세계의 내 행동이 그 거울 너머에 이제 비추듯이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지금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까지도 사실은 기록이 되거든요. SNS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까지도 사실은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제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면 사실상은 현실에서의 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전에는 없었던 가상세계에서의 나의 행동, 나의 생각까지도 이제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를 중심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서 나의 데이터, 가상 세계에서 나의 데이터 이렇게 그야말로 폭증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재택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시장의 경쟁 구도가 이렇게 지금은 약간 그 게임 위주라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SNS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게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이제 확장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의 시대를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경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화 된다는 것이고 데이터 경제는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경제가 움직인다는 일종의 디지털 경제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 데이터 경제 영역이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 디지털 경제가 곧 데이터 경제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정의도 보면 우리가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는 인터넷 경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이루어진 경제를 인터넷 경제라고 말하다가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부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경제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아마 아무도 이제 이 일을 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제가 1차 산업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가 이제 일종의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제 지식으로 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자산화된다는 거죠. 화폐화된다는 거죠. 돈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가 타요라든지 그 부동산 이런 을 통한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그런 업종도 있겠지만 기존의 업종 여기 맨 아래쪽에 그 보시는 마이존 디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래된 농기계 회사입니다. 초록색 트랙터 이렇게 그래서 사슴 그림이 이렇게 상징인데 그런 기업인데 마이존 디어의 최근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트랙터가 이제 밭을 갈게 되면은 얘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냐면 그 토양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날의 날씨, 습도, 어떤 작물을 파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농기계 회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일은 그런 데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어떤 작물이 더 유리한지 파종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농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농기계를 파는 기업과 온갖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죠. 그래서 데이터 기업이 이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발은 다 다르지만 최근에 보면 다 같은 데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출발은 그냥 카톡이잖아요. 지금은 은행하고 경쟁하고 있죠. 네이버도 검색했지만 지금 또 금융에 진출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경제의 가장 큰 그 파급력은 뭐냐면 예전에는 업종 간에 약간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쟁자가 누군지 대충 알죠. 자동차 하면 여기에 누구누구가 절대 강자지. 지금은 자동차 기업에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은행에 누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어느 쪽으로도 와서 승산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나 이런 데가 이제 금융으로 진출한 이유는 그 톡의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검색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기업도 마찬가지죠. 쇼핑몰의 어떤 구매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바뀌는지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업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보유하던 남이 보유하던 그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기업만이 결국 그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뭐 호주, 영국 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경쟁력을 더 갖추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공개 활용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좀 확보해 보자. 왜냐하면 점점 더 투명해질수록 더 공공부문에서 효율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공유를 통해서 공개를 통해서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더 나아가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두 가지의 목적은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뭐 왜냐하면은 그 행정 조직이 좀 다르고 뭐 어디는 대통령 중심제고 어디는 의원 내각제고 어느 나라는 또 어떤 기존의 통계 조직이 굉장히 강하고 어느 나라는 그냥 부처별로 알아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호주처럼 데이터 전담 조직을 아예 수상 직속으로 두는 데도 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백악관에 뭐 데이터 수석, 통계 수석 이런 걸 둬서 그냥 총괄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뭐 우리를 포함해서 뭐 중국, 뭐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디지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 디지털 청을 만들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제가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과기부에서 이런 홍보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그 강조하는 거는 뭐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서 디지털 강국으로 가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이게 이제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법이 좀 기초가 돼야지 또 그 시장이 또 형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통과된 2020년에 통과된 데이터 기본법은 이제 활용에 방점을 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데이터법도 이제 활용이지만 분야가 다른 거죠.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본법은 주로 민간 데이터 이렇게 약간은 이제 양분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법의 그 데이터의 정의는 약간씩 다릅니다.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이제 정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차이를 두는 이제 정의들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데이터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신규 법안들이 제정이 되거나 또 막 이렇게 제정 단계에 있는 건데 여기 제가 표시한 게 맨 위쪽에 있는 그 파란색은 지금 2020년에 통과한 데이터 기본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사한 법안들이 그냥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발의가 됐는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유사한 이 세 가지 법들이 폐기가 됐고요. 또 남아 있는 게 이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는 산업 디지털 전환법은 산업부가 관장하는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법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 관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약간 이제 분야가 다른데 이거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경향을 보면 이제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을 보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또 문화 데이터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분야별로 뭔가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짐작하실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법들도 또 이렇게 개정을 하는 현실에 맞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뭐 나중에 이제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좀 보시기 바라는데 핵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일단 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거래 사업자, 데이터 분석 제공 사업자가 이제 법 안에서 이제 명실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의한 거고, 국가의 책무도 이제 뭐 명시를 했고, 모든 그 지능법이 그렇듯이 기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시행 계획을 또 매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회의가 이제 1차 회의가 이미 지난 9월에 열렸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합을 이제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결합을 촉진하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려면 이게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따르니까 결합 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도 사람들이 우려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결합할 수 있게,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또 뭐 안심구역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뭐 정보 보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법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의 가치 평가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가 굉장히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하는 기관을 정하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이라, 지금 14개 기관인가 아마 가치 평가 전담 기관 신청을 지금 받아서 아마 조만간 그 중에서 몇 개 기관을 정하면 이제 가치를 평가하기 원하는 사람이나 그 법인은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이제 가치를 이제 평가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유통거래 촉진에서도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데이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한다든지, 또 뭐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 표준 계약서 제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이제 지침이 이제 올해 이제 새로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이고, 뭐 안심구역, 뭐 보안 대책에 관한 기준도 지금 마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데이터 기본법에 또 비견할 만한 법이 그 산업 분야의 데이터에 관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입니다. 제목은 디지털 전환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시에 발생하는 산업 데이터, 여기 정의 나와 있죠. 그 산업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경제 활성화에 이제 그 이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활성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조금 그 심각하지 않죠. 개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먼저 이제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도 똑같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조 데이터의 정의를 하고 플랫폼, 그다음에 그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활성화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법안으로 미루어 볼 때 데이터 산업이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 뭐 거의 이제 슈퍼 파워이죠,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여기에 필적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두 개의 초강대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경 간의 데이터 이동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맨 아래는 주황색인데, 이게 그 전에랑 비교하면 이게 1000배 차이입니다.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경 간에도 데이터가 이동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그 국가 간의 분쟁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뭐 홍콩에 있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저쪽 미국 본토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제 데이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누구냐? 권리는 누구냐? 물리적으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해당 시민이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EU 시민의 데이터는 그게 서버가 미국에 있던 뭐 호주에 있던
EU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법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단 미국 기업이 그냥 도배를 하고 있고요. 왼쪽 주황색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잘 보시면 KA 조그마한 그 카카오, 그다음에 여기 N이라고 쓴 게 네이버. 그래도 조그맣지만 있고, 삼성은 좀 크죠. 제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제 어떤 국제 무역 기준이 나오더라도 좀 애매한 입장. 그러니까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그 없는 나라도 아니. 그래서 상당히 포지션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빅데이터 쪽에 이제 시장 규모를 예측한 자료인데, 이 대략적인 연도별 그 증가율을 보면 뭐 10%뭐 안팎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측이라는 게 뭐 워낙 이제 어렵고 맞추기 어려운 뭐 하여튼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 산업 진흥원이 또 매년 데이터 산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슈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쿠콘이라든지 KDX라든지 이런 민간 시장에서 데이터가 이제 거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완전히 기업이나 민간 시장에 맡기거나, 중국처럼 아예 그냥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거나, EU처럼 이제 그 미국발 어떤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EU 차원에서 뭔가 방어책을 세우는 그러한 나라와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약간 중간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데이터 산업은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왜냐하면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처리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하는 쪽, 일종의 뭐 컨설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분석 쪽,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이걸로 인한 정보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냥 예전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맨 앞에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이고, 두 번째 거는 그 어떤 분석하는 그런 정보 서비스업이고, 세 번째는 뭐 컨설팅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걸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이제 버전이 바뀐 뭐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보면 여기 이제 뭐 여러분 표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한 20조 정도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GDP 한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EU나 이런 데 비하면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 3% 수준이고, EU 전체로 봐서 데이터 산업이 그 2025년까지 한 6%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EU에 비교하면 사실은 뭐 기업 규모는 오히려 EU보다 더 큰 기업이 있는데, 데이터 산업 규모는 아직은 좀 적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속도는 빠르다. 근데 아직은 좀 EU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작다. 뭐 미국, 중국 마찬가지고요. 그 직접 매출 뭐 이게 쪼개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몇 년간의 그 평균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상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커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조나 뭐 이런 유통이나 이런 데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ICT 분야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데이터 쪽, 그리고 또 일반 업종 중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또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증가율이.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데이터를 전담으로 하는 그 데이터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증가율, 그리고 데이터 산업은 아니지만 일반 업종인데 또 일반 업종 안에서도 데이터 쪽을 이제 역점을 둬서 그 부분을 이제 또 하나의 하위 부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문의 성장률은 기존 기업보다
기존 산업 부문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종사자 측면에서 봐도 유사한 측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근에 그 사람들을 뽑는 그 증가율 보면 뭐 직무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별로 보면 부족분이 여전히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이제 데이터 쪽 큰 검색 기업 만났더니 이제 조금 올해 내년은 인력 리크루트 하는 걸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지금 앞으로 안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쟁적으로 데이터 관련 인력들을 많이 뽑는 게 좀 내년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바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불황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이터 쪽도 어렵겠지만 같이 비교해 보면은 뭐 여전히 그래도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거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만한 데이터 없다, 데이터 가치 측정이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서 결국은 데이터 산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 가치 측정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슈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데이터 중립성에 관한 이슈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망 중립성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망 중립성뿐 아니라 이제 플랫폼도 중립성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앱도 중립성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번에 그 중립성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립성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그냥 데이터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조금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거죠. 망 중립성이 마치 망 위에 차별 없이 서비스 업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중립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최근의 법제 변화를 보면 점점점 중립성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액트에서는 이제 큰 글로벌 기업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쪽 법을 만들다가 마켓 액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는 걸 좀 제한하자. 왜냐하면 결합하면 더 큰 힘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액트로 가서는 이제 민간 데이터까지도 공공의 목적 혹은 뭐 다른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는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데이터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걸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데 지금 시장의 변화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것하고 데이터 독점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애플이나 구글이 지금 이제 크롤링으로 이제 긁어가는 제3자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데이터 공유 활용해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은 그동안은 크롤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이제는 이 크롤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 중립성, 데이터 독점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뭐 옹호론, 비판론이 다 있습니다. 데이터 노동은 굉장히 특수한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만든 사람만이 다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참여해야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어떤 대가 산정이라든지 공유 활용이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EU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냐?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내놓게 만들면은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겠느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옹호론과 비판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중립성에 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9월에 뭐 대통령께서도 뉴욕 구상이라 그래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데이터 중립성 개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경제 활성화,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공정하게 접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또 활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